자, 이제 8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교시 말미 부분에 이제 팍스 달러름의 향방의 전망에 대해서 잠시 소개한 적이 있죠. 자, 이제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2018년에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기를 선언했는데요. 우선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서 이제 미국 일자리가 이제 많이 잃어버린 거에 대한 결국은 이제 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올리면서 결국 2019년 20년 초반까지 물론 코로나 지금 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 밖에서 멀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규모 관세 전쟁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이제 야기돼서 세계 경제에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와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달러화의 국제 유동성 딜레마는 더욱 심화될 거로 보여서 결국 달러화가 유일한 기축통화로서 역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월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글로벌 GDP 비중을 1978년과 2017년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1978년은 이제 참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해죠. 1978년에 덩 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근간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결국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모멘텀이 된 해였죠. 자, 78년에 보면 미국이 27.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11.8%로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독일이 8.6%로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가 5.9%로 4위, 그 다음에 영국이 3.9%로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때 중국은 1.8%로서 랭킹에도 거의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이게 이제 1978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주요 국가별 비중입니다. 자, 이제 2017년으로 오면 그야말로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국가들, 조금 전에 언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역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978년에 27.6%에서 이제 2017년에는 24%로 3.6%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78년에 존재도 미미했지만 2017년에 오면 15.2%로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일본은 2위에서 3위로 추락한 것도 문제지만 그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에는 11.8%에서 이제 6.0%로 무려 5.8%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다음 독일의 경우에도 역시 순위가 하락해서 3위에서 4위로 밀렸으며 4.6%로서 나타났습니다. 17년에는. 이것이 이제 78년에 8.6%에서 4.6%니까 결국은 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비중도 하락해서 프랑스는 영국에 밀려서 6위로 떨어졌고 영국이 순위는 한 단계 올라온 3.3%로 올라왔지만 역시 영국도 그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계를 보고서 결국 미국 경제의 비중이 여전히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그 틈새를 다른 미국
비중이 하락한 것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의 여러 가지 이제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진 것을 중국이 고스란히 결국 가져가면서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와서요. 아시아의 고성장세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미국 경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계치를 보고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의 비중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국제 유동성 공급 능력을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계 경제의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 공급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딜레마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일마니와 아시아마니의 축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달러와의 위상 약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망인데요. 기축통화 독점 시대에서 과점 시대로 이행한다. 자, 이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향후 50년, 길게는 21세기 끝날 때까지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많은 국제금융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는 유럽 지역의 통합통화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면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 바 있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 남부 유럽의 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2016년에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 프랑스 경제의 침체 상황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인데요. 물론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 이게 기축통화로 언급할 그런 위상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축통화인 달러화, 그 다음에 대체 통화로서 이제 기대를 모았던 유로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의 엔화나 또 최근 그 세계 경제 2위로 올라선 중국의 위안화가 틀림없이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만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일본의 엔화의 경우에는 물론 일본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유일의 최선진국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그야말로 경기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베가 등장하면서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잠깐 이제 좀 반전되는 기미도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일본 경제는 확실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일본 경제가 차지하는 이런 위상으로 볼 때,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적인 위상으로 볼 때, 또 산업 경쟁력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일본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영향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제 지금은 동남아가 중국의 영향권에 많이 정말 확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동남아 지역, 특히 태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 지역이 일본 제품의 영향권 하에 있으면 그야말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최소한 동남아 지역에서 엔화의 그야말로 국제통화로서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위안화인데요. 위안화는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 규모가 급속히 그야말로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그야말로 장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제 중화경제권,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 그 다음에 동남아의 이 화교 경제권은 최소한도 그야말로 중국 위안화가 일부 결제되기도 하고 어떻든 영향력은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 한국 기업이나 우리 정부로서는 세계 기축통화의 변화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외환 보유고의 보유 통화 비중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역 결제 비중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통합이 아직까지는 뭐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그야말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시아 영내 금융시장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주도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고 하는 이게 창설된 바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금융 부분의 후진성을 인식하고 결국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이상 팍스 달러리움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우리 교재에 결국 부록 부분에 있는데요. 일단 부록 2입니다. 부록 2의 북미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자, 이 파트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미 시장과 소비 트렌드 이고요. 두 번째는 북미 소비 시장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북미 시장 핵심 소비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북미 소비 시장 공략을 위한 4대 신 전략, 흔히 이제 6P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과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북미 시장과 소비 트렌드입니다. 그 2가지 파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일단 선진 시장에서 안정적 비즈니스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즉 북미 시장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거래의 기반인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시적인 유행과는 달리 최소한도 10년 이상 유지되는 장기간의 흐름을 이제 트렌드라고 그러죠. 일시적인 유행 심리가 아닌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트렌드 분석은 수요자 중심의 선진 시장에서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 시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을까요? 선진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이걸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힘의 우위가 여기 힘이 이제 바게닝 파워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교섭력입니다. 시장에서 힘의 우위가 공급자에서 수요자, 여기서 수요자는 이제 소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수요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무역 협정을 확산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흔히 자주 보는 현상인데요. 이 자유무역 협정은 흔히 이제 FTA라고 그러죠. Free Trade Agreement, 약자인 FTA인데 이 FTA 확산을 통해서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또 흔히 우리가 ICT라고 그러죠. 정보통신기술. 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 비용이 감소되고 수입 소비재와 국산 제품의 구분이 무의미해져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인도 소비 트렌드라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제 북미 시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캐나다 시장도 구분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흔히 미국 시장은 소비자 니즈에 맞춘 소량 주문이 보편화되어서 상품의 적게 공급이 가장 중요한 때 필요한 때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상품이. 이게 중요시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소비 트렌드를 제대로 이제 파악해야지 새로운 수익 원천이 발생한다고 이제 언급했는데요. 자, 소비 트렌드를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 환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미세한
미세한 특성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틈새 시장, 흔히 이제 니치 마켓이라고 그러죠. 현재의 틈새 시장을 발굴하거나 미래의 신시장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것은 소비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을 초월해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즉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FTA 시대의 기업 전략으로서 결국 수요자 중심의 시장 접근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4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소비 트렌드의 선두주자로서의 북미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북미 시장이 결국 소비 트렌드를 앞에서 끌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북미 시장은 이 같은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는, 즉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두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것이 결국 전 세계적인 유망 상품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뭐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흔히 이제 결국 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 북미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진정한 성공이다. 왜냐하면 뭐 시장 뭐 이런 인구로 보면 시장이 뭐 중국이 제일 크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이제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편차가 너무나 커서 결국 결국 미국의 인구가 중국의 결국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인구 3억 3천만 명이 비교적 물론 뭐 일부 소수 인종, 흑인, 특히 히스패닉의 불부처라들은 소득이 좀 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이 그래도 크게 벌어지는 다른 지역과 이건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비교해서 그러니까 크게 큰 편차가 나지 않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제가 뭐 미국에 7년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공부하는 중에 이제 방학 중에 뭐 이제 시간이 날 때 가족 여행도 하면서 또 미국에 숙부님도 살고 계셔서 뭐 저 북부의 미시간 쪽에 이렇게 뭐 가보고 다른 또 뭐 친구들을 또 아니면 뭐 가족 여행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지역을 이렇게 여행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제 도시 제일 큰 도시가 뭐 뉴욕, LA, 시카고, 기타 뭐 많은 이제 큰 도시들이 있죠. 달라스라든가 뭐 아틀란타 뭐 등등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큰 도시들이. 그러나 조그마한 소도시에 가도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적인 시설, 쇼핑센터, 그 다음에 의료시설, 학교,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다들 다 있어요. 크게 뭐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간의 차이도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미 뭐 소득이 6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야말로 고소득 국가이고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면 소비 트렌드는 결국 고객 세분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양극화되는 등 고객 니즈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즉 고객이 다 같은 고객이 아닌 것이죠. 즉 고객을 여러 이제 뭐 부류로 결국 분류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연령별, 소득별, 교육별, 뭐 성별, 뭐 그다음에 지역별 이렇게 그야말로 뭐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특히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심한 편이죠. 우선 뭐 미국 시간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도 상당히 이제 다르고요. 한 국가 내에서.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같은 이제 선진 시장은 시장의 개방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의 니즈도 결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종, 연령, 소득 수준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고객 세분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선진 시장에서 신흥 경쟁국가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탈피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다 주어지죠. 다만 그 기회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소중한 기회라면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죠. 그 얘기를 지적한 것이죠. 즉 경쟁의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이게 파이오니어 어드밴티지라고 그럽니다. 파이오니어는 개척자, 뭐 선구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개척하는 자가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승자 독식이라는, 파이오니어 어드밴티지라는 용어로 경영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쟁의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장의 다양화는 철저히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중대한 위기가 되는 것이죠.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도전이자 위기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와의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북미 시장에서 수출 대상국의 소비 트렌드와 핵심 고객층, 즉 코어 커스터머즈라고 그러죠. 코어, 이게 핵심이죠. 핵심 고객층에 대한 분석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또한 이제 포스트 코러스 FTA, 즉 한국과 미국 간의 FTA가 뭐 최근에 다시 이제 재개정돼서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가 간의 FTA가 한번 됐다고 해서 그게 영원 불변하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거나, 또한 어느 한편에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유익하다면 그것은 국가 간의 협상에서 개정되거나 수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혜자 중심의 시장 진출 전략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면서 경쟁 조건이 유사해지게 되고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그런 사항은 북미 소비 시장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는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자신의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그 저서 이름이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신의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즉 이 얘기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조류가 아니고, 우리가 트렌드라고 그러면 조류라고 그랬죠. 메가 트렌드, 거대한 조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류 정도가 아닌 거대한 조류라는 것이죠.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미국은 뭐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의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자, 일단 뭐 통계를 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2005년 기준에 12조 5천억 달러로서 전 세계 GDP의 20%를 넘고 있고, 구매력 평가 기준, 이거는 이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것이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중국의 1.5배, 일본의 3배, 독일의 5배 이상입니다. 또한 전체 GDP의 약 70%를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소비 대국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국민소득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게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수출에서 정부 수입을 뺀,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C의 역할이 이제 가장 큽니다. C가 이제 보면 주요 선진국들이 뭐 70%에 육박하고 있거나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선진적인 국가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소비가 왜 중요한 것인가? 소비가 돼야지 결국 기업이 생산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기존의 제품들이 재고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다음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겠죠. 자, 이것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고용이 결국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이게 악순환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제에서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고, 생산이 되지 않으면 고용에 결국은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고용이 힘들게 되면 결국 소득이 끊어지는, 그래서 실업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또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 두기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상당히 또 격리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 소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은 활성화돼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소비는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죠. 오프라인도 있고 또 뭐 물건만을 소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여행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소비 행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상당히 이제 몇 개월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각국마다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2교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